안녕하세요, 모토이슈 민우입니다. 오늘도 모터사이클 업계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모터사이클 팟캐스트 여기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모토이슈 조건희 기자와 더모토의 나경남 기자가 함께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토이슈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모토의 나경남 기자입니다. 네. 또 오랜만입니다. 한 달 만입니다. 또 되게 오래 네. 왜 안 하고 뭐 했어요? 사실 지금 6월이다 보니까 어쨌든 신차 이슈들이 사실 연초에 이렇게 있고 국내에 출시가 되어버린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바쁘기도 했죠. 맞습니다. 시승 현장에서 많이 시승기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신차 이슈 다루는 것보단 준비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해서. 그리고 근래에 올라왔던 영상들의 인기가 역시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슈퍼커브 네, 그것도 그렇고 스쿠터도 그렇고 그냥 끝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다를 줄이야. 네, 진짜 구형 원어들끼리 다 그 새 거 사야 되나? 저희도 처음에 갔을 때는 슈퍼커브 보고서 그냥 뭐 색깔 정도 바뀌었겠지 했는데 그치. 엔진이 바뀌어서 했는데 기어비도 바뀌었고 네. 서스펜션도 각도도 달라졌고 혼다 무섭다. 새 거를 사야 되나? 근데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맞습니다. 안 그래도 문의도 굉장히 많고 지인들한테도 너무 사고 싶은데 네. 구해줄 어떻게 수 하냐. 없냐. 그래서 이게 아무리 저희가 업계에서 일을 해도 많이 일을 해도 업자들도 못 구한다. 업자들도 못 힘들어 구한다. 이거 힘들어. 네. 지금 예약하세요. 지금 예약 올해 안에만 받겠다. 올해 지금 예약함. 그래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 뭐 아시다시피 신간이 나왔습니다. 더모토 6월호고요. 이번 표지는 BMW R1250 RT가 들어갔고 뭐 내용은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YGF R7 프리뷰도 들어갔고 러쉬. 엠비아우스타 러쉬 그리고 스즈키의 GSX S1000 그런 거 들어갔고요. 시승기로는 슈퍼커브하고 뭐 RT 뭐 기타 등등 포르자 엑스맥스. 포르자 엑스맥스 비교도 괜찮았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네. 모토이슈 광고 들어간 것도 좀 알려주세요. 모토이슈가 저희 광고를 주고 있어요. 피니까 딱 나오네 역시. 접어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책을 펴니까 손이 골로 싹 들어가네. 그러네 또. 뭐 이런 거 요거 만드는 건 뭐 항상 하는 일이니까 열심히 만들었고요. 조건희 기자는 최근에 어떻게 지냈습니까? 저 요새 사고 싶은 게 많아서 좀 자중하고 있습니다. 그럼 열심히 돈을 버셔야죠. 온라인을 끊고 있습니다. 소비 요정. 소비 요정. 내가 그 혼인데. 소비 요정의 혼. 자, 그러면은 오늘의 이슈 조건희 기자 오늘의 이슈는 뭡니까? 날짜가 어떻게 되죠? YZF R7이 5월 18일인가 였던 것 같고요. 5월 18일. 러쉬 1000은 그 다음 주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9월 말에. 아무튼 그 두 가지 모델이 새로 발표가 돼서 오늘은 그 두 모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먼저 R7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18일 날 공식 채널을 통해서 YZF R7을 공개를 했습니다. 야마하가 R7 공개한다고 발표하니까 우리나라 유저들이 굉장히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반응을 좀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왜죠? YGF R7은 사실 제 세대 안에서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었지만 그 사실은 굉장히 전설적인 야마하의 레이스 호몰로 바이크였어요. 호몰로게이션 바이크라고 얘기를 하면 레이스 스펙을 맞춰서 생산을 하고 이게 있어야 슈퍼바이크가 당시에 이제 프로덕션 바이크들이 뛸 수 있는 프로덕션 바이크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그 레이스에 참전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당시에는 일제 4기통의 레귤레이션이 4기통 750으로 제한이 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스즈키의 GSX R750 이런 모델들이 그때 나왔던 거였고요. 그 당시에 혼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4기통 때는 750 RVF VFR 750 이런 것들 나오던 시기가 그때고 그 이후에 혼다는 그 기통수 대비 마력 배기량 제한 때문에
VTR 1000으로 이제 2기통 바이크는 1000cc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콘다는 VTR로 넘어갔었고 그 당시에 경쟁 모델이었던 두카티의 916 시리즈들 이런 아이들 2기통이었기 때문에 999cc, 998, 996, 916 때는 뭐 이렇게 넘어갔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 야마하에서 야심차게 만들었던 모델이 YZF R7이었고 이것의 형식 명칭은 OW02였어요. OW01도 굉장히 그 마니악한 바이크입니다만 OW02는 정말 야마하가 슈퍼바이크 시장을 제패하겠다고 마음먹고 만든 바이크였고 그 당시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레이서인 노리유키 하가가 이 바이크를 탔어요. 노리유키 하가. 네. 어떤 분입니까 이분? 전설적인 레이서고요. 노리유키 하가는 그당 굉장히 오래전이죠 벌써. 그 한참 동안 그 챔피언십을 차지한 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정말 무관의 제왕. 무관의 제왕. 네, 무관의 제왕. 무관인데 어떻게 제왕이죠? 무관인데 진짜 탑 클래스였고 사실상 그때부터 R1 이 클래스 자체를 그냥 이끌어온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 그 RI 헬멧에서 하가 헬멧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 그분입니다. 네. 전설적인 키도 작달막 하시고 레이서 체격. 네. 레이서 체형에 약간은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김건모 같은 느낌이거든요. 되게 고집도 세고 근데 항상 이렇게 그 링 귀걸이 이렇게 항상 하고 다니셨고 멋있는 형이었는데 아무튼 그 형이 탔던 게 YZF R7 이거 사실 진짜 전설적인 바이크였어요. 그 당시에 출시 가격이 4천만 원 정도로 환산이 되거든요. 몇 년도인데요? 자, 제가 이 기사를 이번에 저희 책에다가 덕목토에다가 적어놨습니다. 근데 연도까지 내가 안 써놨던 것 같은데. 네. 요게 당시에는 4천만 원 정도가 넘는 가격이었고 지금 현재가로 환산했을 때?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그 물가 상승률을 대비해서 이제 요즘 그 가격 비교를 할 수 있게 해놓거든요. 네. 그렇게 해놨을 때 비교하면 현재의 가격으로는 약 7천만 원 이상. 예요. 그러니까 슈퍼 바이크 손에 넣을 수 없는 슈퍼 바이크였어요. 당시에 출시했을 때도 한정 수량으로 한 300대였나만 만들었거든요. 300대였나 500대였나. 500대라고 나오는. 네, 500대. 위키에는. 그게 500대가 왜 그랬냐면 호몰로게이션으로 출시를 하려면 그러니까 일반 시판 바이크로 레이스를 나간다. 가 있었기 때문에 시판이 되어만 했어요. 그래서 이 500대가 최소 미니멈 생산 대수였어요. 대량 생산 바이크로 레이스를 뛴다가 슈퍼 바이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아주 스페셜한 바이크여도 500대는 만들어야 프로덕션 바이크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대량 생산 바이크로. 왜냐면 10대 만들어 놓고는 대량 생산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렇게 만들어졌던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손에 넣기도 어려웠고 가격도 엄청나게 비쌌고 그 심지어는 이때 출시하고 나서 제가 그 이후로 출시한 이후로 단종된 이후로 한 10년 15년 지난 상태에서 그 중고 가격 그 옥션에 올라오는 일본이나 유럽 쪽에서 나오는 거는 가격이 어마무시했어요. 제가 기억했을 때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으니까 15년 전인가 그때의 일본에서 그 중고 가격으로 잡혔던 게 300만 엔이었거든요. 300만 엔? 네. 중고가로 잡혀있던 게 3천만 원이 넘었어요. 3천 4천이었죠. 4천만 원. 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구하려고 하면 엄청 힘들어요. 전설적인 바이크고 정말 돈 있는 극소수의 매니아들한테 인정받는 바이크였거든요. 그 전설적인 네이밍을 이번에 R7 신형 R7에 넣었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자신들의 브랜드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름 중에 하나였으니까 야마하 내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을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이름을 쓰지 말지 님이여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거 정말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약간 배신감이 굉장히 컸고요. 사실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이게 판매량이나 시장 전체에서의 영향력 그리고 인기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예전에 대림이
대림 자동차, 대림 오토바이에서 전설적인 이름이었던 리드 뭐 이런 거를 중국산 싸구려 스쿠터에다 이름 네이밍을 붙였던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R1, R6를 계승한다라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R3의 대형화된 버전이다밖에 안 보였어요. 네,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보고 있나 야마하? 그렇네요. 조건희 기자는 어떻습니까? Shame. 저는 그냥 R7이 나온다고 하길래 그냥 MT07 기반으로 바뀌는구나 라는 정도의 생각이었고, 저는 사실 이 모델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선배가 말해줘서 알았고, OW02 뭐 이런 거 몰랐어요. 저는 그냥 야마하 슈퍼스포츠 하면 R1, R6라고 알고 있었지 R7이라는 게 있는지 몰랐고, 전 근데 사실 대부분이 저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R7 말씀하셨지만 R7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거다라는 점에서 뭐 저는 그렇게 별로 이렇게 그거에서 실망감을 느끼진 않았고, 저는 아쉬웠던 거는 그냥 그 미들 클래스 사기통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 맞아. 네.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딱 그 정도 느낌이었는데 그 기존에 있었던 R6의 명성이 사라지고 이 병렬 2기통으로 이제 스포츠 모터사이클을 만든 거에 대한 좀 아쉬움도 있지만, 사실상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태울 수 있는 모터사이클이 나왔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전면만 봤을 때는 R3인가라는 생각이 R3 가운데다가 라이트 박은 거밖에 없던데요. 네, 했는데 전 사실 근데 측면이나 리어 디자인은 굉장히 병렬 2기통의 대중적인 스포츠 바이크로 가고 있지만 디자인이나 포지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였어요. 핸들바도 낮고 이 시트 포지션도 높은 것 같고, 뒤에 리어도 R1이나 R6처럼 이렇게 양쪽 이렇게 빵 뚫려 있는 것도 가져왔고, 그래서 뭐 어차피 앞에만 안 보면 되지 않나. 그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게, 이렇게 면면이 보면 R1의 R3 느낌도 물론 보이지만 R1의 느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선배가 너무 지금 많이 실망한 표정인데 저는 그 되게 얘기하고 싶지 않네. R7 그 앞에 보면은 이번에 그 이렇게 아래 이렇게 하늘색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네네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옆으로 사이드로 R7이라고 써 있는 맞아요. 것도 그 밑에까지 한 줄 더 가 있죠. 근데 그게 파란색 이제 그 시그니처 컬러 야마 컬러에서는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올블랙 모델에서는 거기가 약간 형광처럼 이렇게 보여서 굉장히 그 미래적인, 뭔가 그 예전에 그 뭐였죠? 그 영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트론 그런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그 사실 그러면 이 블루 컬러는 야마하 블루하고 사실 관계 없는 컬러 같은데요. 그죠?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야마하 블루 컬러, 여기 블루 컬러 보면 네. 거기 또 하늘색이니까 이 네. 시안 블루, 시안 블루죠. 네, 사이안 블루니까 별로 의미 없고, 그나마 제가 야마하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거, 그래도 니네가 양심은 있어서 레드 컬러는 안 만들었구나. 네. 그게 레드였어요? OW02가? 네. 오리지널 R7 OW02는 레드 컬러였거든요. 네. 진짜 멋있었어요. 아시겠지만 제가 뭐 그렇게 좋아하는 게 많은데 전설적인 바이크들은 대우를 해줘야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R7의 현행 스펙, 공개된 스펙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좀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R6를 대체하는 야마하의 미들급 스포츠 바이크고요. MT07의 엔진과 프레임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유로 5를 대체하고, R6는 이제 유로 5를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유로 5에 따라가는 우리나라나 유럽 시장에서는 더 이상 만나볼 수가 없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R6는 레이스라고 해서 유럽에서는 판매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도 주행이 불가능한 번호판이 안 되는 트랙 전용으로 판매가 된다고 하고요. 그에 따른 그 프로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럽 내에서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마니아 그 마니아들에겐 R6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배기량은 689cc 병렬 2기통 CP2 엔진이고 최고 출력은 73.4마력, 최대 토크는 67Nm입니다. 그래서 MT-07이랑 완전히 동일. 출력은 동일하다. 네, 동일합니다. 그래서 MT-07에 비해서 근데 업데이트된 사양들도 있어요. 슬리퍼 어시스트 클러치가 채택이 되어서 이제 퀵시프트가 옵션으로 장착이 됩니다. 근데 다운은 아니고 업만 지원을 하고요. 이건 옵션 사양이고, 그리고 프런트에 MT-07은 정립식 포크잖아요. 근데 얘는 41mm 도르식 포크를 채택을 했고 레디얼 마운트 브레이크 시스템이 장착이 됐고요. 또 포크 각도도 변경이 되었고 휠 베이스도 5mm 감소했습니다. 차량 무게는 187kg이고 시트고는 835mm입니다. 그래서 R6랑 비교하자면 R6가 무게가 190kg이거든요. 장비 중량으로요? 네. 그리고 시트고가 850mm인데 그거에 비하면 가벼워지고 시트고는 낮아졌다. 단순히 보면. 어쨌든 그런 업데이트 사양이 이제 그 스포츠 모터사이클에 좀 최적화되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리고 업데이트된 사양을 보게 되면은 슬리퍼 어시스트 클러치나 도리식 포크, 그리고 레디얼 마운트 브레이크 시스템 MT-07보다 업데이트된 사양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보실 수 있나요? 일단은 뭐 조건희 기자님께서 스펙 짚어주신 것처럼 휠 베이스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스포츠성을 굉장히 높이는, 그러니까 선의 반경을 줄이는 데 있어서 되게 주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요. 일단 5mm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 기존의 MT-07하고 확실히 다른 네네. 발놀림을 선사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 있고, 거기에 가장 기여를 하는 게 도리식 포크겠죠.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나쁜 포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포크 자체는 KYB의 것이고 41mm, 직경은 41mm인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점이 여기 있어요. 이 KYB의 풀 어저스터블 타입이기는 한데 그 R6가 요 바로 전, 그러니까 폐지되기 직전까지 나왔던 게 43mm였습니다. 직경이. 근데 요게 그 업데이트 전에 썼던 게 41mm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전 세대의, 그러니까 현행이라고 얘기하긴 그런데 지금 마지막으로 만났던 파이널 에디션의 R6가 아닌 그 이전 세대의 R6가 썼던 포크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럼 좀 아쉽죠. 그 43mm를 쓸 수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R6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그 역할을 약간 계승하게 되는 입장이라면 조금 더 윗등급을 써줬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았다라는 부분을 짚고 싶고요. 그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야마하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은 에드빅스의 겁니다. 여기서 그냥 짧게만 그냥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노블록 타입의 뭐 브렘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에드빅스를 쓰는 이곳은 그 야마하랑 가까워서 그래요. 네, 사실상 또 뭐랄까요, 그러니까 KYB도 마찬가지고 그 에드빅스 브레이크는 사실은 일본 자동차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 변속기로 유명한 아이신, 네. 거기에 자회사입니다. 에드빅스가. 그럼 얘네도 일본 브랜드. 네, 일본 브랜드죠. 그래서 이걸 사용하게 된 것 자체는 뭐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데 네네. 겉보기에 혹은 조금 더 상위의 무언가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겠죠. 그 이렇게 포트에 이렇게 구멍 들어가 네네네. 있는 그게 다 별 모양으로 되어 있는 네네네. 것들. 그 예전에는 그 방식의 야마하가 사용했을 때 그 당시에는 그 이 브레이크 시스템 회사의 이름 자체가 소키였거든요. 한때는. 네. 현재는 지금 다 에드빅스 제품입니다. 브레이크가 나쁘거나 수준이 낮거나 그렇지 않아요. 에드빅스 좋은 겁니다. 하지만 좀 뭔가 특별해 보이진 않는다. 티는 안 난다. 티가 안 난다. 브랜드의 인지도가 티가 안 좀 난다. 없으니까. 그게 좀 문제다. 어쨌든 그것도 어느 정도 이게 그 기존의 R6에서 네네. 7으로 오면서 이제 기존엔 조금 더 슈퍼스포츠에 가까웠다면 지금 조금 더 일반적인 형태의 스포츠 모델이 됐다는 거를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겠네요. 그 부분은 사실은 그 이 장르에
장르를 딱 잘라서 지금 얘기할 수 없는 시점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 자체도 많이 달라졌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 이야기라서 조금 넘어가서 뒤에 또 얘기를 한번 해보죠. 뭐 개인적으로는 업데이트 사양들 약간 아쉽지만 그래도 스포츠 바이크답게 만들기 위한 노력은 했다라고 봅니다. 조건희 기자는 변경점, 특장점 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R6에 후속이라고 내놨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아쉬운 부분들이 많긴 했어요. 뭐 MT07이랑 비교하자면 도립식 포크에다가 레디얼 마운트 브레이크 넣어주긴 했지만 MT07이랑 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어쨌든 왜냐면은 스포츠 바이크였던 4기통 뭐 16,500rpm까지 돌아가던 직렬 4기통 엔진을 얻고 있던 R6는 이 모터사이클 야마하 내에서뿐만 아니라 모터사이클 시장 내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의미가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R7이 R6의 뒤로 나온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MT07을 기반으로 탄생한 거여서 이 정도 업데이트가 됐다. 그건 오케이. 근데 이걸 R6로 대체할 모델이다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쉽습니다. 말씀하신 것들이 저도 똑같이 아쉽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지금 프레임을 그대로 썼잖아요. MT07에 MT07에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과연 이것이 브레이크가 더 강해졌는데 이거를 프레임이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일단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원래의 MT07도 프레임이 굉장히 그 스티프하다, 뭐 강하다, 강성이 매우 높다라는 측면에서 매력이 있었던 차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굉장히 플렉서블하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탈 수 있고 즐거운 맛을 더 많이 주는 바이크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 브레이크의 한계 성능, 과연 이 프레임이 견뎌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사실은 더 극단으로 갔을 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현대의 미들급 슈퍼스포츠 혹은 스포츠 바이크의 세계가 슈퍼 스포츠에서 점점 더 그냥 스포츠로 더 가깝게 내려오고 있는, 극한을 요구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프레임 강성까지 막 높이면서 들어왔으면 오히려 일반적인 그 슈퍼바이크 미들 클래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어려운 바이크가 됐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야마하가 이런 부분들은 잘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MT07을 기반이니까 MT07 탔을 때를 떠올려 보면 MT07은 저는 이렇게 상체가 많이 서고 네이키드인데도 상체가 많이 서고 약간 핸들바랑 시트가 멀고 무게중심이 조금 뒤에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프런트가 가볍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딱 했을 때 이게 스포츠 바이크에 어울릴까? 이런 주행 감각이? 왜냐면은 걔는 약간 조금 들썩들썩하면서 뭔가 토크감을 느끼면서 가볍게 타는 느낌이었는데, 되게 정확하네. 네. 얘는 어쨌든 스포츠 바이크면은 이 앞에 하중을 더 싣고 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데 그게 재밌을까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포지션의 변화와 적극적인 앞에 자세가 숙여지는 거를 유도한 것으로 보이고, 프런트 포크도 더 세웠고 휠베이스도 짧아졌고 하니까 주행 감각은 좀 많이 다를 것 같다. 그런데 어울릴까? 라는 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 결국에는 이 바이크를 바라보고 이 바이크를 원하는 사람의 눈높이가 어디에 있는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R6조차도 초심자가 접근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맞았어요. 저 되게 놀랐어요, 사실은. 맞아요. 아니, R6를 타신다고요? 바이크 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아니, R6를 타신다고요? 그거 근데 타시는 거 보면은 이제 이렇게 타고 가시니까 저 안 맞는데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런 식의 이제 접근법, 미들 클래스로
600cc 클래스 혹은 700cc에 가까운 요 클래스로 입문해서 올라오시는 쪽들이나 새롭게 이 시장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편안하고 타기 좋은 게 베스트일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걸로 경쟁을 하겠다 혹은 트랙에서 누군가와 경쟁을 하고자 하는 그 뭐랄까요, 도구로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을 거다. 근데 그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다.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43mm가 아니라 41mm인 것도 다 괜찮고 프레임도 다 괜찮고 브레이크도 다 괜찮은 겁니다. 사실 그렇게 시장이 바뀌었다면 결국에는 얘가 리터급에 가까운 가격이면은 살 이유가 없잖아요. 가격이 2천만 원 우리나라 가격으로 만약에 2천만 원에 가까운 가격이다라고 하면은 굳이 미들 클래스의 스포츠 바이크를 탈 이유가 없거든요. 2천만 원을 조금 더 넘기면은 리터급 스포츠를 살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저도 이해를 모두 다 할 수 있더라고요. 이 모든 사항들을. 왜냐면 조금만 가격이 더 높아지면 2천만 원 가까이 가버리니까 확실하게 그 포지션을 잡기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사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마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그 문턱을 낮추고 진입하는 사람들을 늘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 아닌지는 아마도 시장 판매가 분명히 보여줄 거고 제 생각에는 그 판단이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도 사실은 거의 확신합니다. 야마하니까. 그렇다면은 어쨌든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이게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아까도 저희가 짚어치면 기존의 R6 같은 경우에는 16,500rpm까지 도는 미들급 4기통 스포츠 바이크로서 굉장히 팬덤이 뜨거운 팬덤이 좀 있었는데 그런 특성을 없애면서까지 R7으로 왔었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그 4기통 바이크는 미들 클래스든 리터급이든 만드는 데 있어서 다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강성도 그만큼 나와야 되고 고성능 파츠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 데다가 엔진 블록 자체가 크고 무겁기는 똑같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셰시에서의 강성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생산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거기다가 지금 유로5 규제 그것도 맞춰야 돼. 네, 이것도 맞춰야 되는데 고성능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팅된 엔진들이기 때문에 그걸 맞춰내기 정말 어렵고 배기량을 또 정해 놓은 부분이 있었죠. 사실상 600 클래스 같은 경우에 많이 허물어지기는 했지만 사실상 그 600 클래스라고 하는 게 그 슈퍼바이크에서의 리터급과 미들 클래스 슈퍼 스포츠에 해당하는 게 600cc가 제한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제한들 다 넘어갔어요. 3기통 675 엔진 막 들어간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그 배기량을 제한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데 숫자로서는 제한이 없는데 그 야마하는 이미 사실상 십몇 년 전에 정해놓은 스스로 정해놓은 허들 안에서 이걸 유지할 것인가. 물론 이제 기존의 599cc의 R6 엔진을 쓸 수 있고 이것을 유로5 기준에 맞출 수도 있었겠지만 굳이 600cc에 제한되어 있을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4기통 엔진을 새로 개발하자니 어떤 배기량이 적절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걸 투입을 했을 때 개발 비용과 개발 비용이라던가 이 개발에 필요한 많은 노력들을 과연 판매로서 이끌어내서 소진을 시킬 수 있는가 혹은 이것으로 통해서 확장성이 또 있는가라고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야마하가 전략적으로 CP4, CP3, CP2를 가지고 있는 이유도 엔진 자체를 많이 줄여낸 거죠. 지금 계속해서 600cc 그 R6 엔진 R6밖에 안 써요. 그렇죠. 근데 CP2나 CP3는 뭐 버전이 엄청나죠. 트레이서도 있고 뭐 테레네도 있고 그렇게 파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단가가 맞지 않았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죠, 뭐. 그리고 결론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미들 클래스 슈퍼바이크 시장이 그러니까 사실상 슈퍼바이크 시장, 슈퍼스포츠 시장은 많이 주저앉았다. 저희가 전에 그 이탈리아 시장 분석을 통해서도
봤을 때 그 당시에 저희가 기억에 남는 스포츠 모델이 많이 없었고 그렇죠. 시장이 굉장히 많이 좀 변화가 있다. 약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죠. 한국이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조건희 기자는 어떻게 안타깝다. 보셨어요? 전 사기통 엔진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사기통 멋있지. 직렬 사기통을 너무 좋아해서 특히 저는 뭐 R6를 타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모터사이클 시장에 16,500rpm까지 도는 미들급 사기통 엔진이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뭐 유럽에서는 뭐 레이스 그걸로도 판다고 하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이제 없어져가는 거는 매우 아쉽고요. 근데 유럽 시장에서 MT-07 판매량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들급 네이키드에서는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이는 모터사이클 중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그것을 기반으로 만들다면 이미 개발비나 생산 단가에서는 이점을 많이 봤을 거고 야마하로서는 그러면서 걔를 가지고 뭐 테레네나 트레이서를 만든 것처럼 이제 포지션에 살짝 변화를 주고 스타일만 변해서 내놓는 모델 굉장히 합리적이죠. 현실적인 선택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매우 합리적인 계산을 딱 때렸을 때 이거는 승산이 있는 선택이었다. 결국 이제 MT-07은 많이 판매가 되고 대량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이쪽으로 이제 포지션이랑 이렇게 스포츠에 최적화된 모디파이 작업만 해서 그렇죠. 좋은 상품을 하나 만들어냈다. 네. 네. 이 경쟁 모델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R7에 경쟁할 수 있는 경쟁 모델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그래서 결국 어떤 시장을 겨냥을 했냐 어떻게 보면 얘는 신모델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R6랑은 완전 다른 시장을 보고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 완전 뉴 모델이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을 기준으로 스포츠 포지션을 갖고 있는 바이크. 근데 이게 보니까 R7이 이게 없어. 이런 바이크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없는 거 아닙니까? 아직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애매한 게 일단 2기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4기통이랑 또 비교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2기통이랑 비교를 하자라고 하면 또 배기량에서도 더 낮은 배기량으로 가야 되거나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689cc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뭐 50cc로 봤을 때 가격이나 출력을 보면 YZF R7은 딱 그 4기통이나 2기통 바이크의 딱 중간에 위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마하가 굉장히 이 부분에서도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유사한 컨셉이라고 하면은 가와사키의 닌자 650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닌자 650은 정말 좋은 차죠. 근데 또 아마도 많은 분들은 CBR 650R이랑 혼다의 CBR 650R이랑 비교를 하실 것 같은데 CBR 650R은 4기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걔랑 비교하자니 걔는 또 95마력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또 R7이 좀 많이 떨어져 보이는 게 될 것 같고 또 만약에 이제 국내에도 출시할 아프릴리아 RS660이랑 비교해보자 라고 하면 걔는 전자장비가 리터급 스포츠 바이크에 들어가는 정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걔랑 또 비교하기에는 또 애매합니다. 또 맞습니다. 걔는 배기량은 비슷하긴 한데 걔는 최고 마력이 100마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마력은 비교하기에는 너무 먼 그대이지 않나. 그렇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혼다가 결국에는 굉장히 여러모로 기준점의 역할들을 많이 해주고 있죠. 제일 많이 파니까요. 네. 그게 CBR 650R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동급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 미들 클래스의 슈퍼바이크
스포츠 바이크를 선택을 하겠다. 글쎄요. 디자인적인 선호도를 제외하고 마력과 그러니까 출력 그리고 4기통의 맛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CBR650 이외에 이제 대안은 없어진 거예요. 물론 RR 같은 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저희 뭐 꿈일 뿐이고. 그러면 이제 2기통 바이크들로서 봤을 때 우리 또 조건희 기자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닌자 650 같은 모델이 딱 적절하게 딱 매칭이 딱 돼버리죠. 네. 근데 여기서는 닌자 650의 마력이 최고 마력이 65마력 맞습니다. 수준이니까 그보다는 R7이 좀 더 높다. 위에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사실은 제일 많이들 좋아하시는 부분은 R7의 디자인이 가장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스포츠 같고 그리고 그 해외에서 이미 그 시승회랑 이런 것들 미디어 시승 진행한 거 보면 그리고 야마하에서도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R7이 역대 R 시리즈들 중에서 가장 얇다. 폭이 가장 얇다. 날카롭게 생겼다. 그러니까 포인트더라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CBR650R 같은 경우는 펌퍼짐하죠. 네. 그런 느낌이 약간 있죠. 또 저는 이게 스포츠 바이크라고 하면은 시트고가 이렇게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뒤도 올라가 있고.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넓을 뿐만 아니라 낮으니까 좀 그런 사람이 올라탔을 때 그런 맛은 좀 떨어지긴 하죠. CBR650R. 네. CBR650R이 810mm인가밖에 안 될 거예요. 되게 낮아요. 앉으면 그냥 편하네. 내려가. 네. 그래서 투어링 바이크 같은 느낌이 더 강한데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RS660 같은 모델이 이제 곧 한국에도 들어올 텐데 결국에는 이렇게 봤을 때 새롭게 재편되는 미들 클래스의 슈퍼바이크, 그러니까 슈퍼스포츠. 슈퍼스포츠가 약간 좀 달라졌지만 의미 자체가 예전과는 이 미들 클래스의 스포츠 바이크들에서도 클래스가 많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네. RS660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미들 클래스가 이 가격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비싸다고 할 만큼 정말 이렇게 리터급 뺨 딱 때릴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R7 같은 경우에는 완전 그 RS660을 하이엔드라고 치면 미들 클래스에서 RS660은 그 미들 내에서의 또 미들. R7이. 네, R7이. R7이. 요 정도의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딱 중간이더라고요. 이게 애매하죠.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바이크를 쭉 스펙을 놓고 보면 지금 이거 저희가 보고 있는 거 표 띄워드릴 텐데 네네. 여러분들도 표나 출력이나 배기량이나 전자장비, 서스펜션 이런 구성들을 보면 이제 그라데이션으로 그렇죠. 네, 나눠질 것 같다. 그래서 딱 1대1로 대응할 만한 모델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굉장히 그런 치밀하게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어쨌든 저는 전자장비 없는 거는 경쟁력에서 많이 깎아먹는 요소가 될 것 같다. 전자장비가 많이 없다면 사실상 지금 사실 야마하가 기술력이 없어서 안 넣은 건 아닐 테고 안 넣었을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아마 그게 가격과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저는 이것도 결국 경쟁 모델들로 두고 보면은 대충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만약에 전자장비가 없는 것으로 하고 병렬 2기통 구성이다 라고 하면은 지금 있는 바이크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와사키 닌자 650 혹은 혼다의 CBR 500R이거든요. 근데 또 CBR 500R이랑 비교하자 그러면 또 R7의 자존심이 허락치 않을 거기 때문에 CBR 500R보다는 비싸다. CBR 500R의 국내 출시 가격이 823만 원입니다. 되게 싸다. 네. 여러분 이걸로 타세요. 근데 일단 얘랑 비교할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닌 것 같고요. MT-07의 출시 가격이 아직 국내 이제 유로 5 모델이 곧 출시할 텐데 아직 가격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만약에 그 친구가 동결된다라고 한다면 1,077만 원입니다. 그러면 1,077만 원으로 봤을 때 또 MT-03과 R3가 있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예시가 20만 원 차이 나요. 근데 20만 원만 차이 나기에는 또 돌리식 포크도 넣어줬고 슬리퍼도 넣어줬고
네, 거기까지네요. 네. 네. 했다면 또 카울도 새로 디자인을 했고 이런 것들을 본다면 적어도 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100만 원은 더 비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177만 원이다라고 봤을 때 그럼 진짜 해자죠. CBR 650R이 1,175만 원입니다. 근데 얘는 650R. 네, 응. 얘는 사기통이죠 또. 그렇지. 근데 또 아까 말씀드렸던 닌자 650은 1,133만 원이에요. 그렇다. 네. 가격 잡기 되게 어렵다. 제 생각에는 정말 미니멈으로 봐줬을 때 1,200 내외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조건희 기자님 설명해 주신 게 굉장히 적절했기 때문에 거기에 별로 토를 달고 싶지는 않은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야마하는 이 YZF R7에 조금 더 가격이 더 높아지는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특히나 그리고 그 옵션으로 되어 있는 슬리퍼 퀵시프트 업만 지원하는 업다운 아닙니다. 네. 이 퀵시프트를 한국에 수입하는 사양에는 포함시켜서 기본으로. 가져오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 수입사는 분명히 포함시킨다. 거기까지 감안을 했을 때 그게 원래 옵션 가격이 200불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30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는 제가 예상할 때는 1,200만 원을 넘길 거다. 1,300만 원 때가 될 거, 그러니까 1,300만 원까지도 넘길 수도 있다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왜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포크가 그리고 브레이크가 그리고 디자인이 R7이 나름 또 디자인으로 요새 R6가 갖고 있던 가격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1,600만 원 정도. R6가 1,688만 원에 판매가 됐어요. 사실상 1,700만 원대였는데 이제 아마 개별 소비세 떨어진 것 때문에 아마 이 가격이 나왔을 텐데 그 명성 이 가격에도 R6가 판매되었던 것들 또 배경이 있고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이 없는 것도 사실은 직접 경쟁. 네, 직접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이 사실상 지금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조건희 기자님이 아까 다 잘 짚어주셨지만 MT-07 그리고 테네레 이런 모델들이 공유해서 단가를 많이 낮출 수 있는 영역도 분명히 있지만 R7의 단독 생산이 그렇게 물량이 많을 거라고 계산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물량이 뭐 많이 공급하면 많이 공급할수록 가격이 낮아질 수 있겠지만 그런 부담을 많이 안으면서 가격을 낮추려고 하진 않았을 것 같고 그렇다 보니 가격을 억제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신모델로서 만들어낸 개발에 대한 비용과 투입된 내용들로 봤을 때 1,200만 원이 좀 넘을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고 조건희 기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MT-07 가격 대비 생각을 해봤을 때 가격 억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1,200을 넘기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이겠네요. 그래서 종합했을 때 1,200만 원대만 안착을 해도 굉장히 리저너블하다라고선 그 라이더분들이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비싸다고 욕하실 분도 있겠지만 안 사실 분들일 거고. 근데 어쨌든 이게 시장 가격이라는 게 그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서 사실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판매는 어느 정도 인기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지금 저희가 스포츠 스타일만 얘기를 했는데 전 미들급이라고 봤을 때 저는 스포츠건 네이키드건 선택하시는 분들이 뭐 배기량이나 저희처럼 뭐 뒤통수나 이런 거 안 따질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미들급이라고 하는 애들을 모두 다 두고서 뭘 사야지라고 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는 R7은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렇게도 놓고 봤을 때도 지금 미들급에서 많이 팔리는 모델들을 두고 보면 장미빈 미래는 좀 어렵나?
저는 솔직히 좀 어렵다고 봐요. 결국에는 스포츠 바이크보다는 네이키드나 어드벤처 스타일 혹은 투어링이라고 할 수 있는 계열들이 더 잘 팔릴 거라고 보고요. 가면 갈수록 유럽 시장처럼. 그렇게 봤을 때 R6가 국내에서 기존에 팬덤이 많았던 건 사실이지만 판매량으로 봤을 때 폭발적이었냐라고 본다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근데 기존에 있었던 R6는 어쨌든 뭔가 선택하기에는 가격도 좀 미들급 치고는 좀 높았고 설정 자체도 미들급 치고는 좀 타기 어려웠던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공급 자체도 많지가 않았던 것도 있고 해서 좀 어려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새로운 R7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공략하기 위한 그런 설정이기 때문에 좀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요?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어려워졌는데 만약에 어렵네요. 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가격을 조금 더 높게 잡아서 그러니까 판매 대수를 적게 예상하면은 가격이 높게 나올 것 같고요. 판매 그렇죠. 대수를 많이 팔고 싶다라고 하면은 합리적인 가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 가격에 따라 결정될 것 같네요. 판매량. 중요한 거는 가격이 될 것 같다. 저 개인적으로는 야마하가 이 R7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네, R7 YZF R7 안 되고 그냥 R7이라고 얘기할게요. 네, R7이 판매가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 시장에서. 특히나 전 세계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유럽은 사실은 약간 좀 비껴 나가서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제 동남아 시장과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유럽 시장 내에서도 새롭게 불을 붙일 수 있는 미들 클래스 슈퍼바이크 슈퍼스포츠 시장에 한번 불을 지펴볼 수 있는 불쏘시개 역할은 충분히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RS660 같은 모델은 굉장히 하이엔드 모델이라서 이걸로는 시장에 큰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렵죠. 물론 존재의 이 군림하는 의미는 확실히 있겠지만 맨 꼭대기에 있으니까. 근데 그 밑에 바닥에 깔아줄 모델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기에 R7이 굉장히 적절하다. 엄청나게 전설적인 이름을 바닥에 깐다라는 게 굉장히 화가 나지만 바닥을 깔아주는 역할로서는 충분히 역할을 해줄 것 같고요. 물론 우리 또 조건희 기자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미들 클래스는 바이크의 종류나 이런 것들 안 가리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경쟁될 수 있는 비슷한 가격대에서 네이키드 모델들도 매력적인 모델들이 많고 심지어는 이를테면 BMW의 F900XR 같은 모델 가격이 얼마 정도 되죠? 1,300만 원대인가요? 1,300, 400 네, 그 정도죠. 그거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길 생각 안 했네. 생각해 보면 F900이 RR이 나오면 어떨까요? 그럼 미쳤다. 그렇죠. 스포츠 바이크 버전이 나오면 와, 그거 미쳤다. 반칙. 반칙이에요, 그러면. 스탑.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무리로 한 줄 평을 좀 하고 넘어갈까요? 그 좋네요. 한 줄 평. 어떻게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 제가 선배부터 하시죠.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R7이 많이 팔릴 거라는 전제하에 어쩌면을 달고 하는 거예요. 베스트 셀링 하지만 not the best 라고 생각합니다. 좋은데? 네. 분명히 베스트 셀링이고 탑 판매고를 찍겠지만 이게 베스트일 리는 없다. 너무 멋있는 말. 확 찔러 넣었다 지금. 확 찔러 넣었다. 조건희 기자는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껏 꾸미고 나타난 술은 잘 사주는 복학생 형. 기분파네. 좋네. 그러니까 잘 판매가 될 거예요. 잘 될 거고 그리고 멋있게 옷도 입었어. 그리고 멋있을 거고 네. 심지어는 바이크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재밌을 좀 거야. 꼰대 같기도 하고 이미 아는 형이야. 그리고 그렇게 멋진 안 또. 원래 알던 형인데 이렇게 옷만 좀 바꿔 입었고 형의 변신이네 그러면. 꼰대스럽기도 하고. 동생은 아니니까 또. 우리 사실 이게 우리가 맘 먹고 후드라 그
말할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제가 누구 보고 참았습니다. 이민기 기자님도 한번 해주시죠. 저는 준비는 안 했는데 저는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그 사실 아까 종원이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요 급, 그러니까 미들급을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에게 사실상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모델보다 더 날카로운 어떤 그 출력이나 이런 거 또 크게 작용하진 않을 것 같고, 특히 어떤 내 스타일이 뭔가에 대해서 명확히 어떤 그 솔루션도 자기 스스로 갖추진 않았을 것 같고, 그런 면에 봤을 때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굉장히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다. 시장 역할도 굉장히 뭐. 그런 시장의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분위기가 이런 게 결국에는 많은 분들도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R7이니까 새로 나온 건 나온 건데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뭔가 임팩트가 가슴에 불을 확 당기지는 않는다. 네. 아니 근데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 타면은 같아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아니 차 좋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많이 팔릴 거고 거고 재밌을 것 실제로 같아. 지금 해외에서도 나쁘지 않아요. 평가가. 심지어는 그 이 얘기는 나중에 따로 붙일 수 있게 따로 얘기할게요. 그냥 하세요. 그 해외에서 시승 이제 미디어 대상 시승회를 하는 걸 봤는데 그 유튜버가 참여해서 만든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은 정말 바이크를 못 타시더라고요. 네. R7을 타는데 이렇게 선체로 계속 달려요. 계속. 네. 그들을 그 그 전문지 기자들이 휑 하고 쫓아가서 따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걸 웃으면서 하하하하하 하면서 같이 달려요. 그럴 수 있는 바이크다. 그게 중요하다. 그거 중요하다.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하다. 그거 진짜 중요하네. 네. 이 포인트가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막 와닿았거든요. 막 엄청나게 멋있어 보이고 엄청 잘 타는 사람만 타야 되는 게 슈퍼 스포츠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포인트가 눈에 보였어요. 재밌게 잘 탈 수 있는 바이크, 누구나 탈 수 있는 바이크, 누구나 재밌게 탈 수 있는 바이크. 하지만 최고는 아니다. 빨리 국내 시장에 이제 출시가 술취 소식이 좀 들리고 저희도 신차 이슈로 이걸 또 다룰 수 있고 시승을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2022년형으로 나오는데 전자장비가 제로야. 아니 뭐 트랙션 컨트롤도 없어. 그러게 이게 MT-07도 디자인이 바뀐 거라서 사실 충격적이었어 나는. 이 다음 변화는 3년 4년 있다가 될 텐데 그때까지 버틸 수 있겠지 아마. 뭔가 이거 실험적인 시도인가 싶기도 하고. 보시죠 러시. 네, 다음은 MV 아구스타 러시 1000에 대한 소식입니다. MV 아구스타가 신형 러시 1000을 공개했습니다. 다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와, 러시 1000이 있었잖아요 기존에도. 전 그때 실물로도 봤잖아요 저희가. 그쵸. 근데 저는 이렇게 멋있는 바이크인지 몰랐어요. 와 진짜 역시 MV 아구스타 모터사이클 아트의 경지 이거다. 아트의 경지. 보셨어요? 언제요? 아구스타 러시. 이번에 신모델? 네, 공부하고 왔죠. 저는 진짜 제가 원래 아구스타의 그 열렬한 팬이기는 한데 제가 이번 달에 이게 아구스타 러시 기사를 이렇게 썼어요. 제목은 이렇게 썼거든요. MB 아구스타 위에 러시. 사실 저는 MB 아구스타의 팬이 된 게 F4 그리고 브루탈레였어요. 그게 현행 이제 그 20세기, 21세기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MB 아구스타는 거기에서부터거든요. 그렇죠. 그게 사실상 전부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F3하고 F3 그러니까 미드 클래스 브루탈레 800, 675 요런 애들도 전부 다 그 4기통 모델로서 그것에 기반을 두고 그 컨셉트와 그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한 모델들이었거든요. 근데 보면 러시는 그것을 입고 있는 듯한데 전혀 다르게 생겼고 또 그 맥락과는 전혀 다른데 또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이게 한 회사에서 이게 되나? 심지어는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계적으로나 그 프레임이나 뭐 전반적으로 다른 게 없어요. 브루탈레죠. 근데 보면 전혀 다른 모델이에요. 이게 가능하나? 이것이 모터사이클 아트. 아트의 경지. 아트의 경지. 특히 그 MV 아구스타가 갖고 있는 그 굉장히 뭔가 하나에 집중해서 만들어내는 거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저는 이 러시천이었던 것 같고, 사실 이걸 보면서 커스텀 바이크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 그러니까 양산형 모델이 아니라 원오프 빌드에 가까운 커스텀 바이크의 그 멋을 느낄 수 있는 그 양상 바이크는 유일하지 않나. 이번 러시의 영상은 진짜 말도 안 돼. 미쳤어요, 진짜. 그 심지어는 홈페이지 새로 변경된 홈페이지 안에서 구현해내고 있는 방식, 보여주는 방식 자체가 진짜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전혀 생뚱맞거든요. 그 촬영지가 그 로케이션이 에트나산, 그 이탈리아의 화산, 그곳에서 한 벌짜리 올인원 이제 뭐라 그래, 점프수트 입고 있는 여자가 캠핑하듯이 맞아요. 야전 네. 그 텐트 딱 있는데 거기에 딱 이렇게 있다가 바이크 막 움직이고 어떤 보면서 그냥 빠져들더라고요. 이 사실 정말로 저 뭐 하는 컨셉질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아트의 경지로 하면 그냥 넉넉히 보게 되어 있다. 아구스타가 원래 이런 거 좋아하고 잘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영상으로 표현된 것의 거의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번 러시는 정말 너무 멋있더라고요. 기존에도 다 바이크가 멋있었으니까 다 먹혔지만 이번에는 더 특별했고, 저는 그 이전에는 블랙 바탕에 레드 컬러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었던 건데 지금은 약간 그레이 컬러에 옐로우 컬러가 들어가 있잖아요. 전 그래서 대비가 어떻게 보면은 블랙에 레드가 더 확실한 대비지만 그레이랑 옐로우로 되면서 그 오히려 러시가 가지고 있는 그 디자인 요소들이 더 잘 드러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빨간색만 너무 딱 보였다면 지금은 그 음영이 더 잘 보이면서 노란색으로 그 부분에 포인트를 주면서 그것이 더 극대화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디자인 그 컬러에 대해서도 이제 짚어주셨지만 이게 전투기에서 이제 영감을 얻었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밀리터리 분위기를 가져가는 게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그레이 컬러 혹은 이제 실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스텔스 기의 실버 컬러 이런 느낌이죠. 약간 그 차가우면서 네. 뭔가 냉정한 눈에도, 느낌에다가 화려하지도 않고 사실은 많이 육중하지만 그게 경량한 느낌도 나고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진짜 멋있다. 저는 사진만 놓고 보는데 와 이게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사기 진짜 이 정도면. 그럼 러시천에 대한 간단하게 개괄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러시천이 2019년에 에이크마 현장에서 공개됐던 한정판 모델입니다. 이 하이퍼 네이키드인 브루탈레 1000 알라를 기반으로 300대 한정판이고요. 998cc 직렬 4기통 엔진에 208마력, 그리고 MV 아구스타는 한정판 모델의 이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 SC 프로젝트 레이싱 프로젝트 머플러를 장착을 해주는데 그게 SC 프로젝트라는 브랜드 건데, 네, 그렇죠. 이번에도 러시에도 당연히 그게 들어가고 ECU 매핑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배기 시스템의 옵션이랑 그 ECU 매핑이 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SC 프로젝트 배기를 만약에 이거는 러시는 원래 한정판 모델이니까 브루탈레 같은 그냥 드렉스터 같은 모델에 만약에 SC 프로젝트를 단다고 해도 ECU 매핑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코드가 있어야 된대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특별 모델만 ECU 매핑을 통해서 배기랑 출력을 높일 수 있다. 단순히 머플러만 바꾸는 게 아니라 ECU 매핑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러시는 ECU 매핑을 하면 212마력까지 올라간다. 네이키드인데 212마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슈퍼 네이키드 뭐 혹은 하이퍼 네이키드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MV 아구스타는 이미 브루탈레 1000 네. RR 이
슈퍼네이키드의 거의 끝판왕 수준으로 그쵸. 올려놨죠. 그럼 러쉬는 과연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같은 바이크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건 익조틱이라고 생각해요. 응? 익조틱. 이국적인 뭐 네. 이런 뜻의 네네. 영어 단어. 익조틱 네이키드 뭐 이렇게 봐야 된다는 방금 보거든요. 굉장히 파파고 같았어. 괜찮았어. 괜찮았어. 괜찮았어요. 네. 띠리띠리. 예. 괜찮았어.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조건희 기자님이 언급해준 그 스페셜 네. 키트 그거 너무 멋있어요. 이거 와. 보셨어요? 제가 이 책에다 해놨는데 띄워주실 거죠? 네. 영상으로. 이게 박스 자체가 이거 보시면 박스 자체 아, 네네네. 예. 그 기사에다 적은 무슨 우리 군대 탄약통. 네. 네. 탄통보다 탄통 박스 탄통들이 여기 들어 있는 거죠. 탄통들이 이제 200발짜리가 그쵸. 이렇게 쭉쭉쭉 들어 있는 탄약 박스. 5분 대기조 할 때 옮기는 네. 거. 이렇게 들고 혼자는 안 옮기고 둘이서 움직이는 네. 거.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그 손잡이도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네, 오른쪽에 봉인되어 있고. 떨어뜨리면 위험하다고 데인저러스라고 써 있고 이 안에 들어 있는 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SC 프로젝트의 머플러 배기 시스템을 비롯하여 그 아마 리조마 제품일 거예요. 절삭 파츠들이 네네네.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러쉬의 그 명패 같은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콜렉션을 하신다면 그 바이크를 콜렉트 하신다면 책상에 이렇게 다 올려놓으실 수 있는 레이저로 각인을 이렇게 죽인다.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투명하게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너무 갖고 싶다. 나도 올려놓고 싶다. 전 그 리어 타이어에도 그 한정판 숫자가 네. 새겨져 있잖아요. 그쵸. 그게 저는 빵빵빵 오브 네. 300. 이게 원래 이 어디죠? 핸들바에 적혀져 있거나 연료 탱크에 적어 놓잖아요, 보통. 근데 네. 그래서 이렇게 봐야 이게 몇 번인지 알 수 있는데 리어 휠에 이렇게 또 이게 리어 휠이 거의 뭐라 그래야 될까? 떡판 같이 이게 이 휠 너무 멋있지 않아요? 카본이죠, 이거. 덮개거든요, 사실 이거는. 양쪽이 다 이렇게 생길 수는 네, 없어요. 한쪽. 또 이게 뭐라고? 이거 그러니까 사실 저렇게 디스크 자체를 덮는 형태는 굉장히 답답해 보이고 뭔가 좀 보통 약간 좀 뭉뚝해 보이고 약간 좀 묵직한 느낌이 좀 드는 반면에 좀 굉장히 레이시한 느낌이 확 들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진짜 이거는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할수록 야 니네 너무 그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직접 보면 그냥 정말로 제가 이 얘기 몇 번 드렸었는데 우리 밀라노 쇼에 가서 에이크만 가면 MB 아구스타는 특히 미인인 모델들이 바이크에 앉아 있어요. 그죠? 네. 동감하죠? 네. 제일 그 쇼 전체에서 제일 예쁜 맞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어요. 보통 근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진짜로 암 쳐다보게 된다니까요. 그녀들이 정말 예쁜데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 엉덩이 빨리 치워줘. 아니 실제로도 문제지. 실제로도 가서 그 저희는 사진을 찍으니까 잠깐 비켜달라고도 얘기는 좀 하는데 실제로 그 쇼에 오신 분들도 잠깐만 이렇게 비켜달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걸 봤어. 그래서 그 모델분들이 위에 있다가 막 진짜로 뇌세적으로 막 포즈 취해주고 막 맞아요. 이러거든. 진짜 카메라 프로페셔널이에요. 때부터 그러시죠. 근데 그러고 있다가 비켜달라 그러면 되게 실망. 내가 얘한테 진 거야? 하면서 내려오거든요. 그게 아구스타다. 이 진짜 그래서 이게 제 이렇게까지 약간 좀 오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되게 진실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특장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게 208마력이잖아요. SC 프로젝트 100이랑 ECU 매핑을 안 해도. 근데 이게 더 강력해진 게 가변 캠이 들어가는데 그 가변 캠의 설정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출력은 같아도 더 폭발적으로 나오게 하는 세팅으로, 그러니까 더 고RPM에서 그게 조정이 된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폭발력이 느껴지는 출력이 있을 거다. 또 퀵시프트도 개선이 됐는데 변속 센서가 새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민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들 것 같고 타보진 않았지만 저희도 이게 아마도 가변캠 이야기를 해줬지만 그 기존의 4기통 엔진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네이키드 모델들은 보통은 마력에 그렇게 많이 집착을 안 해요. 타기 편한 쪽은 마력이 고마력인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가변캠을 쓴다. 것 자체는 그 캠의 밸브 작동을 해서 이제 밸브 타이밍하고 그것의 열리는 정도를 조정을 하는 거겠죠. 요것을 조정함으로써 얻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 저회전 영역에서의 토크와 그리고 고회전 영역에서의 고마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방법일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세팅 변화가 더 있었다고 하는 건 아무래도 러쉬가 기존의 브루탈레 1000RR과는 또 다른 모델이기 때문에 좀 더 이를테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800 브루탈레 안에서도 800 브루탈레와 드렉스터가 세팅이 다른 것에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느낌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도 올린즈의 그 전자식 서스펜션인데 그것도 업데이트된 사양이라고 하고 스티레마 캘리퍼 그대로 적용이 되고 또 계기판도 그러니까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MV 아구스타가 계기판이랑 그 마이 MV라는 그 스마트폰 앱을 새로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IMU도 업데이트돼서 그 가지고 있는 전자장비들 트랙션 컨트롤, 물리 컨트롤, 런치 컨트롤, 코너링 EBS 같은 것도 더 기민하게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또 조건희 기자님이 이미 설명을 해주셨는데 MV 아구스타가 근래에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1년의 움직임들이 사실은 지난해 초부터 그 새롭게 CEO가 바뀌고 이 체제를 정비를 하는 시간이 그동안에 있었다면 지금은 그걸 끝내고 프로젝트들이 쭉쭉쭉쭉쭉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더 많이 기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현재에도 이미 들어와 있는 것들도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기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게 MV 아구스타가 친절한 브랜드는 아니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요즘의 활동들을 보면 굉장히 친절하게 다가가고 있다. 이 부분들을 꼭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MV 아구스타가 국내뿐만 아니라 그 공장 자체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연간 판매량이나 생산 대수가 많은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현대 시점에서 보기에 대량 생산해서 많이 파는 그런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저는 기존에는 MV 아구스타는 조금 별개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 브랜드라기보다는 조금 더 좀 다른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2년 전, 그러니까 2019년에 슈퍼벨로체 나오고 브루탈레 1000R 나오고 그때부터의 드렉스터나 브루탈레 모델들 800 애들의 변화점도 그렇고 조금 더 확장하려는 그 움직임이나 의지가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투자나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더 많이 팔아야겠다. 혹은 사람들이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들, 후킹 포인트들이 잘 준비하고 있고 그거 실제로 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정말 조금 약간은 그런 마음도 들어요. 나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나만 알고 있는 브랜드였는데 되게 대중적으로 가깝게 다가가니까 약간 좀 뭐랄까 약간 뺏긴 것 같은 느낌. 나만의 작은 MV 아구스타였는데. 네, 뭐 그런 느낌도 약간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느끼듯이 더 많이 같이 감탄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이번에 홈페이지 바꾼 거 디자인도 죽이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MB하고서 특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는 그 주로 사용하고 있는 폰트 디자인들도 맞아요. 기존에 보던 스타일이 아니고 너무 멋있어요. 그 폰트 디자인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제일 어렵다면서요. 돈이 엄청 많이 들고 엄청 세세한 것들이 필요한 거라서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인쇄물에 나오는 거가 아니라 그 온라인에서 또 온라인이라는 것들이 컴퓨터도 있고 태블릿 그렇죠. PC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스마트폰 종류도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서 어떻게 실현하냐에 또 가독성의 문제는 또 다른 거라서 엄청 어려운 건데 그거를 MV 정도의 브랜드 규모에서 했다는 게 저는
사실은 좀 엄청 충격적이에요. 그거 진짜 자체가. 충격적이에요. 맞아요. 단순히 홈페이지 디자인을 바꿨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했다는 거가 얘네가 진짜 욕심이 있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지금 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해요. 더 이상 손 잡을 수 없는 영역까지 가버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손에 넣고 싶은 위시리스트인데 정말. 할 얘기 있죠. 이거 300대 한정판이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예약하셔야 돼요. 네. 우리나라에 몇 대 들어올지 모르니까. 맞아요. 이거 네.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국내에서 MB 하우스타를 구입하시고 싶으면 무조건 예약을 거셔야 됩니다. 진짜. 네. 돈을 먼저 내야 됩니까? 일부는 내야 될 수 있겠죠. 계약금. 네. 이거 뭐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 정도일 텐데 네. 벌써 끝날 수도 있어요. 아구스타를 급하게 생각하실 일은 아닌데 사실상 또 이 정도의 VIP 대상 바이크들은 이미 먼저 정보들이 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산정하고 있는 대략적인 대수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상으로 관심이 있으시다. 야, 저건 진짜 무조건 내가 손에 넣어야겠다. 얼마여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그러면 비행기 타고 슝. 네, 예약을 걸려야지 만들어서 보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가져갈 사람 가져가세요 이렇게 안 해요. MB 아구스타. MB 아구스타가 그 실제로 최근부터 계속 그 한정판 모델들 계속 하고 있잖아요. 뭐 75주년 슈퍼벨루체도 있었고 알핀도 있었고. 네. 그 바이크들도 뭐 일주일도 안 돼서 며칠 만에 다 예약 동났다고 또 나오기 때문에 아니, 발표하자마자 하루도 아니죠. 네. 몇 시간도 시간? 안 걸려서 판매가 끝나고 막 이러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하십시오. 그 짤 있잖아요. Shut up and take my money. 그렇죠. 네, 그거 하셔야 그거야. 돼요, 진짜. 네. 나도 해보고 싶다 그거. 손에 쥐고선 해보고 싶다. 얼마 정도 있어야 되냐? 근데 가격이 이게 원래 가격이 한 6천만 원 정도 했나? 6,400? 그 정도였던 가격은 것 같은데. 손에 안 닿는 거라서 저도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꼭 그 수입 본사 문의하셔가지고 이 가격대가 이게 뭐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6천만 원이든 7천만 원이든 그 정도의 가격대를 놓고선 이거 타고선 양만장에 탁 나타나서 주차장에 탁 세워놓는다고 생각해봐요. 그 너무 남의 시설 생각하는 그런. 아니 나는 그냥 나 오토바이 타러 갔는데 난 거기다 세워놓고 저희 가서 떡볶이 먹을 건데 이거 얼마입니다라고 써있지 않아도 와서 이거 눈을 정말로 뗄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차라니까요. 저 얼마 전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저는 그 모터사이클 타고서 사람 많은 데 가는 거 원래 사람 많은 데 별로 안 좋아해서 사람 많은 데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바이크 타는 근데 거잖아요. 저는 MV 아구스타 타잖아요. 제가 이런 거 살 수 있다? 저 사람 많은 데 맨날 갈 거예요. 네. 티 내고 타야지. 이 정도 사면은. 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쿨하게 사라지는. 그런데 실제로 MV를 이제 구매하신 고객층들의 경우에는 타지 않고 소장만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또 막상 사면은 아까워서 못 타고 없거든 해요. 그래서 2대 사라.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이 사진이 전용 커버입니다. 아, 러쉬 전용 커버. 러쉬 전용 커버가 탄박스 안에 들어 있습니다. 탄통 함부로 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위험하니까. 네, 위험하니까 이거 이슈까지 매핑하면은 그 전용 커버, 전용 주차장이 있으신 분들 용인 거예요. 난 안 되겠다. 그래서 한 대는 여유가 되신다면 2대를 사셔가지고 한 대는 다니시고 한 대는 세워놓으세요. 딱 7천만 원이 없네. 그러면 이번에는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아, 제가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아, 갖고 싶다. 슈퍼벨로체. 슈퍼벨로체 너무 예쁘죠. 2월에 또 유로 5로 하면서 이 앞전에 발표가 됐는데 노란색이 나왔습니다. 제 노란색 엄청 좋아하거든요. 노란색. 갖고 싶다. 슈퍼벨로체. 저는 그냥 한마디로 한 글자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두 마디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그 야마하 뉴 모델인 YZF R7과
그리고 MV 아구스타의 브루탈레 1000 아니 브루탈레가 아니구나. 뭐야, 러시 1000이었구나. 그것도 멋있지. 브루탈레 춤도 진짜. 네. MV 아구스타의 러시 1000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신차가 나오거나 이럴 때는 좀 더 후속 시대를 통해서 자세하게 잡지 기사로도 좀 알려주시 더 모토 이슈 앱을 통해서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마이 MV 앱 깔고 싶다. 나도 깔고 싶다. 마이의 마이 MV 앱이 되고 싶다.